지금 이 모델이 9,800만 원이에요. 9,800만 원인데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그 S클래스서부터 전 모델에 다 네.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호불호가 좀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. 예전에 각지고 좀 박스 형태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여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노티나는 디자인에서 벗어났다. 그렇죠. 너무 쌍박하다.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. 예.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되게 좋아요. 이 전작이 네. 전작이 워낙에 손가락질 많이 받아가지고. 아우 보기 싫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. 늘 스윗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좋은지 모르다가 그 막 틱틱거리다가 갑자기 친절해지면 츤데레라 그러잖아. 그러니까 이게 전에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좋은 평가를 듣는다니까. 네, 그래서 지금 디자인 평가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야 무슨 C를 기반으로 한 SUV에 9,800만 원을 내?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가성비 라인업이에요. 출력도 이게 390마력으로 높죠. 트윈 터보 들어가 있죠. 그렇죠. 여기다가 전륜과 후륜이 다 에어 서스펜션이에요. 이 가격대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흔치 않아요. 네, 우리가 얼마 전에 그 X5 흔치 않다 그랬는데 얘는 이거보다 더 저렴해. 네, 더군다나 이게 할인도 한 4,500만 원 해주니까 9,300이면 산단 말이에요. 한 장 차이 나는데 거의. 거의 한 장 차이 나죠. 네, 그런데 예, 사이즈만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큰 거 좋아하지 않으면서 온골차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밀도 있으면서 네임밸류도 확실한 그런 모델들을 찾으신 분들에게 좋은 모델을 알고 보면은 가성비 라인이다. 예. 근데 이제 여기에는 E 부스터, EQ 부스터라 그래서 최근에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많이 집어넣어요. 그러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이제 뭐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냐면 GPF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. 이게 무슨 뭐 연비도 아니고 출력도 아니고 GPF가 요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GPF가 사람을 우리가 왜 마스크 경험 많잖아. 마스크 쓰면은 정말 힘들거든. 이산화탄소 때문에 머리 아프고. 여기에다가 마스크 한 겹 더 씌우는 거거든. 필터를 하나 더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가솔린 파티큘레이트 필터를 딱 씌우러 보니까 같은 출력인데 한 5% 뭐 몇 퍼센트 떨어지는 거지. 근데 48V 하이브리드를 딱 넣으니까 그만큼이 보충이 되는 거지. 그만큼이. 그러니까 이제 GPF라는 게 가솔린에서도 PM이 나온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나오는데 그 나오는 환경이 저RPM에서 만약에 PM이 나오게 되면 저RPM이면 안 그래도 힘이 부족한데 힘을 더 떨어뜨려야 되죠.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 저RPM에서는 모터를 좀 돌려주자. 네. 엔진이 분사되는 환경이 크게 농후가 있고 희박이 있어요. 그런데 차가 딱 출발을 하게 되면 농후야. 농후 때 PM이 제일 많이 나와요. 가솔린은 PM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최적 구간에 들어갔을 때고 농후 때는 나온단 말이지. 근데 농후에 이게 PM이 나오는데 그걸 또 GPF로 막아버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. 그때 살짝 스프럭을 해주는 거지.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. 그게 제조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고서 뭐 이렇게 다 좋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. 얘가 그래서 연비가 안 좋더라고. 연비 안 좋죠 이거. 어떻게 보면 정통 네온 아이스 엔진의 전통적인 구성입니다.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까지 제일 잘해왔던 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평상시 한 6, 7km 나오나요? 연비? 시내에서? 6, 7km. 네, 좀 떨어지면 5, 6km. 네. 그 다음에 그 항속 가게 되면은 한 10km 정도 나오죠. 90? 고속도로에서 정석 주행을 해도.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야. 얘 원래 V6가 이게 직렬에 비해서 좀 연비. 대신 이제 그 AMG가 왜 그동안 직렬을 안 썼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매니폴더가 나와야 소리 만들기가 좋거든요. 한쪽으로 나오면 대칭이니까. 한쪽으로 나오면 소리 만들기가 쉽지 않아. 이게 그 피스톤이 대칭으로 돼 있으면 소리 만들기. 그 박스모의 그 수평대항 엔진이 소리가 만들기가 좋은 게 소리 예술이거든 진짜. 이건 엔진 본연의 사운드.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정말 그 명확하면서 청아한 소리가 있어. AMG도 그래서 그 머슬카 중에서 직렬 머슬카 있는지 한번 봐봐요. 다 V8이야. 네. 그래서 AMG는 사실 그 BMW의 그 약간 BMW가 M이 어떤 소리냐면 비행기 소리 비슷한 쏵 하는 소리거든.
들어보면 회전할 때. 근데 얘는 그르릉이야. 소리가 완전 네. 달라요. 감성이 달라. 그러니까 AMG는 원래 그 초창기 1967년도부터 만들었던 차부터 그런 소리를 냈거든. 그래서 V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번에 직렬 6기통으로 53을 바꿨단 말이지. 그 소리가 안 나. 네. 지금 이 소리는 그릉그릉해요. 이것도 그릉그릉하고, 요게 이제 가변 배기가 빠져서 소리를 많이 죽여서 들어왔는데도 43이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AMG 소리 비슷한 소리 나요. 그러니까 예전에 63 자연흡기 8기통이나 그 65 그 12기통, 저는 이제 12기통을 계속 타왔는데 시동 딱 걸어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머플러 튠까지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사과를 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치기 어릴 때 부르릉 하는 동안 삐우삐우삐우삐우삐우 무슨 소리인지 알지? 네. 결국은 한 달 만인가? 네, 안 되겠더라고. 이게 내가 생각해도 안 되겠어. 그래서 띄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가뜩이나 소리가 그래요. 그 소리에, 그래서 이제 제가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면 음악을 안 들어요. 카오디오를 차 살 때 아예 배제를 하는 이유가 엔진 사운드가 그때 길들여져가지고 그런가 봐요. 지금 AMG가 그래서 53은 진정한 AMG가 아니다. 예, V6기통, V8, 원래는 V8이죠. AMG도 V6기통은 잘 인정을 안 하고 V8인데 갑자기 직렬 4기통도 AMG요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그 의미가 많이 그러니까 AMG 입장에서도 그 다운사이징이라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거스를 없죠. 수 없는 거예요. 없어요. 뭐 벤츠라고 용관이 통뼈인가? 그러니까. 네. 자,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.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프레임이 너무 좋아요. 그러게요. 네.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기본으로 프레임 짜져 있고요. 여기에 또 스트럿을 X로 집어넣었어요. 앞쪽하고 연결을 해서 잡아주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앞에도 알루미늄 색. 알루미늄 합금을 앞에도 넣었고요. 그리고 이걸 하나로 다이캐스트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이렇게. 흰 집으로 이런 걸 해놓으면은 더 이게 말하자면 유연해지죠. 굉장히 요즘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접합을 하면 강성에서 더 유리한 거예요. 강성보다는요,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보다 다양한 그 주파수에 대응하기가 좋죠. 그러니까 좀 더 변화에 유연하죠.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의 목적이 강성 유지하는 거가 아니라 이 서브 프레임에는 이 암이 물려 있잖아요. 암이 물려 있고 엔진 마운트가 물려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진동이 나는 주요 부분에 가장 큰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서스펜션 암에서 나오는 게 초당 최대 30Hz가 넘는단 말이죠. 그러면 이 30Hz가 넘는 진동, 그리고 또 분당 수천 회를 회전하는 엔진에서 오는 진동, 이거를 얘가 1차적으로 걸러내 주거든요.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걸러내는 것보다 이게 진동이 각 부분 어떤 암이 물려 있는 거와 엔진이 물려 있는 거, 그 다음에 또 주요 진동의 진원지와 먼 데와 가까운 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, 주파수가. 그거를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결합부를 통해서 만들어서 계산을 해 놓으면 훨씬 더 MVH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구조적으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. 그러니까 강보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용한 서브프레임이 좋다는 건 일단 가볍고 그리고 면적이 넓으니까 진동 주파수 특성에 대한 성격 변화가 또 명확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. 뭐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흡수 못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? 그러니까 무게나 면적으로 인해서 그 특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점을 준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진동을 좀 줄여준다. 뭐 이런 얘기는 될 수가 있지만 흡수 이런 거는 말이 안 맞죠. 스티어링 기어는 앞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네요. 이 재밌는 게 유압식 스티어링 기어 시절보다 지금 EPS가 더 싸더라고요, 보니까. 아, 그래요? 요거 견적 넣어보면 한 400만 원 나온다 그래요. 예전에는 이거 한 500에서 600 갔거든요. 이제 많이 쓰니까 점점 가격이 내려가나 보네요. 그렇기도 하고 이게 전자화되면 확실히 저렴해져요. 더 비쌀 것 같잖아요. 모터도 들어가고 여기 ECU도 더 복잡하고 그래서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스템 전체로 보면은 어차피 유압보다는 싸져야 되겠죠. 위에 파워펌프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.
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그게 너무 비싸요 지금도. 네. 근데 사실 이게 원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부품만 이렇게 공급되는 서플라이 쪽에서 떠보면 500불, 600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이 그거 갖다가 지금 너무 많이 받아 먹어. 그러니까 벤츠만 그런 거 아니에요. BMW도 그렇고 BMW 350인가 그렇고 얘는 400만 원대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부품 서플라이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. 네. 이렇게 통일을 취하는 이 전자화돼서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하나의 부품들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면은 각각 구획화되고 어셈블리화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복잡한 엔진 떨어지고 전기 모터에 붙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단일화되고 좀 간소화되면 이런 부품들에 대한 어떤 유통도 더 투명해질 것 같아요. 아직은 이 말이 돼. 이 국산 엔진보다 비싼 게 말이 안 되지. 그럼 이것도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작을 한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만도라든지 뭐 이런 컨티넨탈에서 제작되는 게 500불에서 한 700불 사이라고 하면 이건 1000불 많이 해봤자 한 기껏해야 1000불 정도 될 거 아니에요. 그것도 많이 해준 거지. 그것도 메르세데스에서 이거 직접 하는 게 납품받을 거니까. 그렇겠죠. 네. 그러면 그놈이랑 이놈이랑 뭐가 달라? 근데 이걸 막 몇 배를 튀겨 먹는 거야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자,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사용됐어요. 앞에 보시면은요. 여기도 알루미늄이고요. 이 멀티링크 들어가 있거든요. 위쪽은 위시본이고요. 네. 아래는 이렇게 그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. 네. 저 위에 이제 가스 리저버가 보이네요. 네, 저거 에어예요. 네. 요거 그 멀티 챔버 방식의 에어 서스펜션인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특징이죠. 그 에어 리저버 안에 챔버가 여러 개 들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멀티 챔버라 그러면 뭐 얘네들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3개, 뭐 4개 이렇게 챔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스포츠 주행할 때는 네. 일부 챔버만 쓰고 이제 편안하게 해야 될 때는 이제 공기양을 좀 늘려가지고 챔버를 더 옆에 있는 보조 챔버까지 채우고 넣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아시다시피 에어는 이게 그 하중을 들기도 좋잖아요. 그 다음에 상수가 낮으니까 스프링 금속으로 스프링을 하게 되면 상수가 높아서 불편하단 말이에요. 충격 거칠게 내뱉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차고를 높이고 내리고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해서 타이어 같은 여기 얘도 어떻게 보면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컨트롤 되지 않는 에어 서스펜션. 그렇지. 얘 공기 빼면 네. 차 편안해지거든요. 편안하죠. 네. 공기 딱딱하게 집어넣으면 한 40, 튀죠. 50psi 네. 집어넣으면 막 네. 딱딱하잖아요. 네. 마찬가지로 그 넣고 빼주는 거를 저 위에서 이제 그렇죠. 전자제어를 해준다. 네네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스프링, 네. 손컵 쇼버, 그다음에 요 암도 있지만 요 타이어도 들어가요. 네. 이 타이어도 진동을 상쇄시켜주는. 그래서 이렇게 설계자들이 보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다 이렇게 기호를 표시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두 가지 목적. 첫 번째는 승차감이고 두 번째가 접지예요. 네. 많은 분들이 승차감만 얘기하시는데 이게 서스펜션이 없으면 접지를 잘 유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서스펜션의 주된 두 가지 목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. 접지력이 얼마나 좋은 서스펜션이냐, 그 다음에 승차감이 그러면서 얼마나 희생이 덜 되느냐. 이게 이제 좋은 서스펜션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인데,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있죠. 차고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자유롭고, 그 다음에 상수가 낮아서 충격 흡수, 잔진동 흡수를 잘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변형이 없어요. 네. 이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 강철 스프링은 한번 변형이 되면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변형이 일어나면 이게 복구가 안 되는데 얘는 그런 위험이 없고, 단점이라 그러면은 비싸죠. 비싸고 네. 샜을 때 네, 그러니까 고장 났을 결국 때 같은 말이죠. 네. 근데 이제 이게 펌프 들어가야 되고, 그 호수 들어가야 되고, 그다음에 리저버에 있고, 그다음에 또 여기 센서들이 또 요즘은 프리뷰라 그래가지고 먼저 카메라가 앞쪽의 지형을 보고, 야 저쪽에 파트홀이나 뭐 굴곡 있는데 그럼 쪼여, 풀어, 이걸 미리 신호를 주면은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예전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따라하더라고요. 에어 서스펜션을 처음 만든 브랜드가 독일 회사도 아니고 영국 회사도 아니고 놀랍게도 GM이에요 또. 그래서 그 GM이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, 뻘짓을. 무려 1957년도에 만들었어요, 에어 서스펜션. 그 왜 테일핀으로 유명한 그 엘도라도 있잖아요. 그 쓸고크를 만들었다가 아니다 하고 접었다가 나중에 가서 누가 어부지를 넣고 이런 거 있죠. 그런 거 많이. 그때 초창기에는 그
펌프도 그렇고 네. 호스도 그렇고 잘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SUV에 처음 적용한 브랜드가 랜드로버. 아하. 랜드로버가 이제 레인지로버 1970년도에 출시하면서 에어 서스펜션 딱 넣은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폭넓게 야 에어 서스펜션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게 했던 브랜드가 이제 에어매틱 사용했던 메르세드 벤츠입니다. 그래서 에어매틱을 가장 폭넓게 사용했던 메르세드 벤츠이기 때문에 예, 노하우는 충분합니다.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왜 힘드냐면 이 유체는 압축이 안 되잖아요. 이 변이가 확실한데 이 에어는 그냥 압축이 돼 버리니까 이게 압력에 따라서 그래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.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야 이게 몇으로 압축했을 때의 반응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압력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. 그래서 초창기 에어 서스펜션은 그냥 무조건 뭉침대가 섰어요.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유압은 액체는 이게 부피가 변형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걸로만 하면 끝나는데 이 공기는 신축 이완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안에서 막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.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진동을 어떻게 해. 그러니까. 풀어놓으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제어하기 되게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어쩔 수 없이 기술이 안 될 때는. 그 초창기는 그래서 뭐 물침대 같다 그랬어요. 에어 서스펜션이. 그러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에어 서스펜션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반응을 했다가 또 풀어놓으면 편해졌다가 그럼 왜 BMW 에어 서스펜션 보면은 이게 에어 그러니까 에어 아닌 것 같아요. 느낌이.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이게 온로드든 오프로드든 가장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그 컨트롤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전기차에서 에어 서스펜션 많이 쓸 거예요. 그리고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강력한 배터리로 해서 모터로 제어를 했을 때 또 효율이 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는데 예전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 에어매틱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교환하게 되면은 뭐 2천만 원 넘고 그랬어요.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다 그러더라고요. 만드는 데가 많으니까. 국내에서는 그 평화에서 많이 예, 지금 거의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요. 그 현대에서도 제작은 해놨는데 예, 뭔가 이제 좀 캥기는 게 있겠지. 그쵸. 안 되는 게 아직 있으니까.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겠죠. 해보니까 야 그냥 조합으로 그냥 하고 좀 더 조율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. 완성은 했다고 하는데 예. 근데 이게 또 그 항상성이 문제잖아요. 그렇죠. 예. 성능은 되는데 뭐 1년 만에 터지고 막 2년 만에 터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. 출시 안 하는 일만 못하죠. 예.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런 항상성을 높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네, 그 트윈 터보입니다. 네. 바이가 이제 독일 말로 이제 두 개, 트윈. 이 양쪽에 이 직렬 유기통은 이렇게 붙이기가 한쪽에 붙여야 되는데 이 V는 양쪽에 붙이기 좋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예. 딱 대칭이잖아요. 네.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. 네. 예.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죠. 네. 대칭이니까 네. 여기서 뻥 터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뻥 터지고 부봉봉봉봉 이렇게 된단 말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직렬의 터보가 두 개가 앞 뒤로 붙으면 네. 앞에서 나오는 길이하고 뒤에서 나오는 길이하고 다르잖아요. 다르죠. 다르니까 두 네. 개가 소리 어떻게 하다 보면 간섭이 되고 막 이렇게 네.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소리가 이쁘게 안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소리가 어벙벙해요. 네.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칭으로 해놓으면 소리도 이뻐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GPF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요즘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. 요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예전에는 그 마일드를 마이크로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또 마일드라고 부르대. 그 원래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를 그 일본에서 네. 그 만들어냈는데 마이크로라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용어든지 네. 시대가 흐르감에 따라서 용어의 그 범위가 달라지잖아요. 네.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한참 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. 마이크로 마일드 막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. 범위를 막 세분했지만 네.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바로 올 건데 네. 마이크로 마일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그렇지. 큰 하이브리드 아닌 네. 그냥 그 레벨의 하이브리드다라는 식으로 마일드의 개념이 확 넓어진 거죠. 요즘은 또 풀 하이브리드라 그러대. 그 너무 웃긴 것 같아. 풀 하이브리드도 배터리가 많은 건데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하이브리드에 배터리 많이 들어가면 무작정 좋은 게 아니다 그러는데 좋지 왜 안 좋아? 참, 나 도대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. 무작정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래. 값이 비싸지잖아요. 월급 무작정 많이 받으면 좋은 게 아니야. 어? 돈 많이 번다고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니까? 적당하게 좋은 거야. 그런 말 같지? 용어 그거는 마케팅
사업자들, 마케팅 관련된 그 직원 그런 분들인가 봐. 왜냐하면 이해가 없으니까. 왜냐면 그분들의 논리가 그거야.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한 상위 한 뭐 70%에서 하위 40% 그 짧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하고 상관이 없대. 아니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그 좁은 쓸 수 있는 공간도 공간이 늘어나지. 넓어지는 거지. 이 도대체 무슨 논리야 그게.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 그래서 니켈 수소를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대.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도대체. 말이 되게끔 반론을 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욕먹는 거지. 그래서 우리 욕합니다. 욕.